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세양호 소장님, 어제 재판 결과 간단히 요약을 해 주실까요? 네. 어제 재판 결과는 세기 재판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특검에서는 강한 형량을 요구했는데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5가지 혐의인 뇌물공여, 횡령, 재산 부계도피, 범죄 수익은닉, 그다음에 국회 위증에 대해서 유죄를 결정하게 됐는데 아마 부분적 유죄를 해서 양형에 반영해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도 그렇고 모두 다 항소하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2심 재판이 또다시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아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좀 늦으셨어요? 밖에 집회가 굉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금 어제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내렸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수동적 뇌물 공여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뇌물죄에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청탁 내지는 부정한 청탁을 해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인 어떤 청탁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다만 전체적인 현안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봐서 묵시적 청탁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그 정도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한 포괄적인 어떤 합의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명백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봤을 때에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어떤 증거 가치나 이런 부분이 어떤 증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약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특히 삼성 측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심 법원에서 그와 같은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아직 최종적인 판단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 가서도 쌍방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방금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특검, 삼성 측 모두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란 2심에서 재판을 다시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먼저 삼성 측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제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오늘 재판부가 판결한 것 중에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인정할 수 없다. 삼성 측의 변호인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1심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 또 무죄가 나올 가능성. 물론 삼성 측은 그걸 지금 기대를 하고 있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생각보다 검찰이 부여한 건 12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상 5가지 혐의 전체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했는데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거 선고 형량이 좀 낮게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판부에서는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사실상 뇌물을 적극적으로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에 대한 여부의 차원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강요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수동적으로나마 지원했던 부분들을 양형을 좀 고려했다라는 판단으로 5년을 선고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1심에서 5년이기 때문에 2심에서 일부 형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 집행유예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삼성은 또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심에서 5년이 나왔다 하더라도 항소심에 가서 오히려 지금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죄가 더 높게 판단됐을 경우에는 징역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앞서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요. 이게 결국은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적용 과정에서는 이 재판부가 거의 무죄를 판단한 겁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단에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간의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재판 과정의 판례 속에서 뇌물죄에 대한 판단하면서 말 그대로 이 뇌물을 받은 사람과 그 지인, 가족들끼리 아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를 뇌물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을 가지고 아마 삼성은 2심 재판부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건데 집행유예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 부분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든가 아니면은 형량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확정이 되든가 둘 중에 한 가지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2심에서 뇌물죄를 놓고 다시 다툴 수밖에 없다 이야기인데 그럼 쟁점 이야기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뭐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그 사건 같은 경우에 5가지 죄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뇌물을 공유했는지 여부인 것이죠. 결국 그리고 뇌물을 공유했다고 인정되니까 그와 같은 뇌물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횡령이 있고 국외재산 도피가 있기 때문에 결국 횡령이 이 뇌물이 무죄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것도 줄줄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큰 사건 줄기에서는 뇌물을 인정했지만 아시다시피 미래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큰 어떤 200억 넘는 것을 무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죄를 했던 이 그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다툴 것이고 오히려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미래와 K스포츠 재단에 그 지원을 했는 200여 원이 무죄가 나는 것을 유죄를 다투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쌍방이 지금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죄 나온 것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가 서로 공모했다라는 그것을 지금 명시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진술로 해서 입증된 것도 아니고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그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책임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특히 이번에 그 죄 성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요청했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응해서 뇌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양형 부분에 가서 또 어떤 얘기를 쓰고 있냐면은 이 부분에 청탁은 했지만 그에 따른 성과는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청탁을 해서 돈을 줬는데 결국 아무 성과 없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이 결국 삼성이 피해자가 아니냐. 이런 논리도 그 판결 전체에서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무죄된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무죄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박근혜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노력 그리고 또 본인들은 뇌물의 범죄자가 아니고 강요의 피해자였던 그런 어떤 논리로 각을 선 어떤 그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판결문이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다. 그런 지적이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겁니까? 지금 삼성 측 같은 경우에는 앞말과 뒷말이 다르다는 점도 파고들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네.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입니다. 이 부회장의 선고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재판이 같은 중앙지법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래측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 1심 선고 결과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어떤 속내였을까요? 통상적으로 뇌물 공여죄는 준 사람보다 요구하고 강요해서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중형을 받는데 준 이재용 전 부회장이 5년 선고를 받았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보다 더 높은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답답한 심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예고편이라고 하는 분석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범으로 이재용 회장에게 코어 스포츠를 통해서 승마 지원을 요구한 부분과 그리고 장시호 씨에게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한 것을 대가로 해서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얘기를 이번 선고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본인에게 피해가 클 뇌물 공여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 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 부분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통상 뇌물을 건넨 쪽보다는 돈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 네, 이렇다는 건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하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형을 면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게 법조계 대부분의 시각인 것 같고요.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한 여부를 떠나갖고서는 사실 사법적인 재판이 있고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판단도 같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저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시위대 행렬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걸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저께 법원의 판단을 보게 되면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걸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정유라에 대해서 유연히 걔가 이름을 바꾼 것조차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최순실 씨와의 일부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가지고 시종일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재판부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서 공모했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가고 왔던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작년도 10월 달에 정유라, 그러니까 유연희가 사실은 이화여대 입학 비리를 통해서 돈 없으면 너네 엄마를 원망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던 건데 여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깊이 있게 개입돼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 명확하게 재판부의 판단, 1심의 판결을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뭐 뇌물죄에 대해서도 중형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 정유라의 뭐 입학 비리라든지 얽혀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같이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이재용 부회장이 쉽게 거절하거나 또는 뭐 무시하기 어려운 사정을 참작한다.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그렇다면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가 매우 노골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판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 기준에 보면은 이 뇌물을 공여했는, 뇌물을 준 사람들에 있어가지고 가중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뇌물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꾸로 죄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보면은 적극적인 요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응했는 케이스, 이 부분을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지금 써놓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설령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는 것이 아니고 강요에 사실상 강요 정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줬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당한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부당한 요청을 있었다라는 점에서 지금 양형 기준에 보면은 가장 높게 처벌할 때에 한 5년 정도 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보면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도 이 뇌물 공여에 관한 가장 높은 형을 했다는 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중하게 받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대해서 다른 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무죄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형이 낮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다만 거꾸로 기존의 1심에서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특검의 어떤 추가적인 입증 노력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조차도 형이 높아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3자 입장에서 이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1심 판결 선고 때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양측으로 다 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소심의 법적인 어떤 다툼이 1심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강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두 분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1심 뭐 재판 결과에 이제 다 국민이 아는 거고, 이제 관심은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3심 재판이죠. 문명국가에서는 다 3심 재판인데 1심 결과는 다른 또 2심 결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같은 결과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분 앞으로 2심 재판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우선 범죄적 다툼에 의해서 외부의 압력 없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2심이 결정이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적으로 불리한 여건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도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5년 그 선고 형량보다 더 낮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이재용 부회장도 함께 2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삼성 측이 좀 재판 전략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삼성 측의 마지막 재판 전략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재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대를 하긴 했으나 이 모든 것들은 미래전략실에 있었던 최지성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주도적 작업을 했던 거였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은 승계 과정의 일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은 명확한 승계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승계 과정의 일환이라는 게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혜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 양행 요소가 기준이 좀 참작이 됐는데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서 뇌물죄를 다시 한번 갖고 들어가게 된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경제적 공동체 간의 공모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고리가 약한 부분을 깨기 위한 노력이 첫 번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말 그대로 삼성그룹 내에 나름대로 총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거의 바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솔직한 과정들을 갖고 뇌물죄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좀 재판 전략을 변경한다라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저 변호사시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게요. 이 재판부가 달라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가 다른데, 뭐, 현재 혐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 현재 판결문이 다른 재판부인,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요? 아니면 이걸 무시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부는 다르지만 실제로 형사재판부는 뭐 옆방이나 근처에 있는 방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재판부에 이제 이번 각각 이제 합의부기 때문에 판사가 3분입니다만 실제로 이 두 분의 이제 김세현 부장하고 김진동 부장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구고하게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판부 자체는 다르지만 사실상 이 사실관계를 공유하면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번 판결을 하면서 단순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어떤 판단만 했는 것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왜 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의 원인을 쫓아갔을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 둘 사이의 관계를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가 공동지갑 내지는 경제적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런 건 필요 없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를 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돈을 요청했는 그런 관계다라고 그 판결 이후에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다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공모했는지 여부 그 부분을 포커스를 두는데 결국 이 판결에 했는 오늘 어제 났는 판결문은 그대로 증거를 통해 가지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소갑 메토증으로 해서 그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을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도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